Everybody sing that shit. 사회적 불평등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가장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사회적 소수자. 우리 7번 생각에 사회적 소수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권력적으로 열세 있는 사람들.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들, 그 다음 노인. 여성들, 노인들, 또 뭐 예를 들어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죠? 위에 보면 일단 여성들, 그 다음 노인들, 그 다음 인종적으로 흑인들, 내지는 장애인들 등등등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사회적 소수자 이렇게 보겠죠. 특히나 이번에 흑인 인종 간의 차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엄청 큰 시위 일어났던 거 알지? 네. 뉴스로 봤을 거야. 어떤 사건이었냐면 백인 경찰이 흑인 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과잉 진압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뭐 위조 지폐를 썼나? 뭐 이랬는데 얘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백인 남자 경찰 3명이 얘를 목을 조른 거야. 이렇게 무릎으로 목을 조른 거야. 그래가지고 흑인이 막 살려주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라고 하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진압하다가 이 흑인 범죄자가 죽었단 말이야. 진압 과정에서. 그런 걸 가지고 인종차별이다, 과잉 진압이다 라고 해서 엄청 크게 시위가 일어났던 적이 얼마 전에 있었단 말이지. 이런 게 아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어떤 이슈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쌤이 안 적었지만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게 성소수자들 있잖아, 그치? 동성애자라든지 양성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 7반은 물어보자. 우리 친구들 주변에서 혹시나 커밍아웃 한 친구가 있다. 나는 이해해 줄 거다라는 사람. 이해해 줄 거다. 오, 이게 맞. 나도 이해해 줄 거거든. 내리시고.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한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만약에 이게 진짜 나 괜찮아? 이러면서 나 사실 널 많이 좋아했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그것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쌤 친구가 실제로 있잖아. 이렇게 나한테는 아닌데 내 친구한테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친했는데 친구가 고백을 한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갔어. 도망가고 연락을 딱 끊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대. 그러니까 차라리 미안한데 난 아니다,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거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도망가고 해서 그게 엄청 큰 트라우마로 남았대.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좀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을까. 혹시나 내 가족 중에서 커밍아웃 했다라고 해도 받아들일 사람, 가족 중에 사촌 동생이라든지. 이까지는 좀 심한가? 쌤이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대학교 1학년 때 홍대 클럽 주변을 간 적이 있었어. 이태원 클럽 주변을 가가지고 게이 바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야. 아니, 왜냐면 그때 한참 유아인이 게이라는 썰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유아인이 거기 자주 간대. 그래가지고 친구랑 그냥 유아인 보러 가자면서 갔어. 갔는데 일단 그 주변이 전부 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일단 가다 보니까 어떤 정말 예쁜 누님이 앉아 계셔. 정말 예쁜 누님이 이렇게 다리 꼬고 담배 피면서 앉아 계시는데 나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오빠 놀고 가 라는 거야. 그런 이제 트랜스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게이바 도착해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중간에 내려갔다? 근데 그 계단 중간에서 한국 남자 되게 근육질에 스킨헤드에 이렇게 머리 밀고 되게 잘생긴 남자분이랑 흑인 남자분이랑 이렇게 키스를 격렬하게 이렇게 남자 두 분이서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차마 못 들어가겠더라고. 내가 여기 가면 나도 그러고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했어. 머리로 내가 이해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랑 그냥 다른 거일 뿐이지 틀린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죠? 항상 좀 받아들이려는 관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머릿속에 두시고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자, 이런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을 조금만 적어보면, 먼저 수적인 열세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가 작다고 해서 소수자다 라고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숫자가 굉장히 적지만 얘들의 권력이 굉장히 세거든. 전 세계의 주요 지위들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을 가지고 소수자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적으로
열세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불러요. 좀 사회적 희소가치를 얻는데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르는 거죠. 괜찮아요? 열세가 뭔 말인지 알지? 좀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사회적 소수자를 기준 짓는 것은 상대적이다 라는 거야. 자, 이 기준이 상대적이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거야. 고정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볼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자,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소수자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 중동 국가에 가면 굉장히 일반적인 종교로 받아들여질 거라는 거지. 이렇게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될까? 우리 반에 만약에 이슬람교 친구가 앉아있다. 되게 친하게 지낼 수 있어? 이 친구? 별 그런 거 없지 않겠어? 쌤이 실제로 중학교에 일할 때 우리 반에 이슬람교 친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 한국 분인데 그냥 종교가 이슬람교야. 그래가지고 머리에 터번도 두고 애가 진짜 앉아 있는 거야. 갑자기 수업 시간에 손을 번쩍 들어. 선생님 저 드릴 말씀 있다면서. 선생님 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인데 복도 나가서 기도해도 되냐면서. 나 신기하니까 그래 나가서 해. 나가서 이렇게 관찰해봤어 어떻게 하는지. 애가 가방에서 이렇게 매트 같은 걸 꺼내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자연스럽게 꺼내가지고 펴고 시계를 보는데 이 시계는 시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침반 같은 거야. 나침반인데 북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메카의 방향을 가리키는 시계인 거야. 이걸 보고 거기를 딱 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절을 하더라고. 그런 친구 이해해줄 수 있어? 돼지고기 안 먹고? 괜찮지 않아? 그지? 뭐 나한테 피해줄 거 없잖아. 그래서 이해해주고 했는데 신기하게 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도축업자들. 여러분 도축업자들 과거에 조선시대 때는 백정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천대했지만 지금은 그냥 일반적 직업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세 번째 갈게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사회적 소수자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적극적 우대 조치로 해결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적극적 우대 조치, 영어로 하면 affirmative action 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를 누가 처음 했냐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말이야.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 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미국에 엄청 유명한 사립 대학교가 있었어. 대학교가 있었는데 여기에 정원이 딱 한 명인 거야. 한 명. 그래가지고 이 한 명인 정원에 백인이 지원했고 흑인이 지원했단 말이야. 근데 공교롭게도 둘의 성적이 정말 똑같았어. 완전 성적이 똑같았어. 근데 이 학교에서 누구를 뽑았냐면 이 흑인 애를 뽑아준 거야. 사회적 소수자니까. 그러면 백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을까? 성적도 똑같은데 단순히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얘가 뽑혔으니까 굉장히 억울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가 연방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큰 이슈가 됐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거든. 이거는 적극적 우대 조치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흑인 편을 듭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흑인들은 그 사람도 흑인이잖아. 그지? 출발선부터 달랐다라는 거야. 이렇게 출발선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얘한테는 조금 지원해주고 해야 출발선이 어떻게 된다고? 같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에게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다. 정당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편을 들어주고요. 연방대법원도 흑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때부터 적극적 우대 조치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역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차별의 문제는 고려해야 된다 라는 점을 조금만 알아두시고 이 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얘들아, 남성들 예전에는 군 가산점이라는 게 있었거든.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직장 취직할 때. 근데 지금은 군 가산점 폐지됐잖아. 그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대학을 보더라도 여대는 있는데 남대라는 건 없잖아. 그치? 남자들만 지원하는 게 없잖아.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슈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근데 나는 있잖아 얘들아, 이건 뭐 딴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성 대결로 가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남자 편, 여자 편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정의로운 일일까를 추구해야 되는데 너무 좀 편갈라서 싸우는 데 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성불평등에 대해서 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게요. 성불평등. 오늘 하는 건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인 것 같아. 자, 성불평등이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이렇게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아니면 오히려 남성들이 차별을 받는 그런 현상을 성불평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성불평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조금만 적어본다면 첫 번째가 성별 분업이 존재한대요. 성별 분업. 그러니까 여성이 하는 일, 남성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고 남성이 하는 일은 되게 존중해 주지만 여성이 하는 일은 되게 천대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답니다. 공감하십니까? 자, 두 번째, 어릴 때부터 차별적인 사회화를 겪기 때문에 성불평등이 발생한대요. 자, 차별적 사회화가 뭐냐면 7반아, 어릴 때부터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다르게 배우는 거야, 애들이. 우리 왜 도덕 교과서 보면, 아니면 어릴 때 교과서 생각해봐. 엄마들은 교과서에 어떤 옷 입고 있어요? 옷 입는 거? 뭐 일반적으로 앞치마 입고 주방에서 이렇게 국자 들고 이런 모습이 떠오르잖아, 그치? 나 아빠는 뭐 입고 있어? 아빠는 정장 입고 서류 가방 들고 출근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거 나와 있단 말이지. 이런 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배운다라는 거야. 남자애들은 장난감 뭐 사줘? 장난감 로봇, 뭐 자동차, 축구공 사주잖아. 여자애들은 뭐 사줘? 뭐 인형가 사준단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나 역할을 좀 구분시킨다라는 거지, 어릴 때부터. 쌤 어릴 때 인형 갖고 놀았거든? 옆집에 여자애랑 막 소꿉놀이 하면서 인형 갖고 놀고 옷 갈아입히고 막 이렇게 치마 한번 들여다보고 말 했단 말이야. 아니, 궁금하니까 어릴 때 그런 거 했단 말이지. 그런 거 좀 뭐지. 남자애들은 뭐 파란색 좋아하고 여자애들은 분홍색 좋아하고, 남자애들은 어릴 때 뭐 여자 나오는 만화 영화 보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 쌤 어릴 때 웨딩 피치 진짜 좋아했는데 학교 가서 말을 못했어.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자, 남자를 많이 봤을걸, 주변에서. 어릴 때 카드 캐릭터 체리 보고 다 했을걸. 나만 봤네요. 자, 세 번째는 불평등한 구조가 존재하는데,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존재한답니다. 이 불평등 구조 중에 대표적인 게 여성들의 어떤 사회 진출이 제한되어 있는 거. 여성들의 머리 위에 보이지 않는 뭐가 존재한다? 유리 천상 효과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유리로 된 절벽이 존재한대요. 이를 유리로 된 절벽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 절벽 끝에 여성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회에 뭔가 부정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이 회사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여성들을 절벽 밑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미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성들을 유리로 된 절벽 위에 세워놓고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거야. 이 여성들 탓을 한다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그 여사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라가 잘 안 돌아가지? 라고 하면서 희생양으로 삼는데, 이런 걸 유리 절벽 효과라고 부른대요. 책에도 있더라고요. 보세요. 135페이지에 있거든? 너희는 어떻게 좀 맞다 생각해?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게 나는 어떤 거에서 약간 착안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서부터 너무 정치적인가? 듣고 있는데 삭제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서 유리천장은 좀 깨졌다라고 생각해, 사람들도 전부 다. 그치? 그렇지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여자가 대통령 하니까 나라가 망했지, 암탉이 오니까 뭐 나라가 망했지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어떤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야. 이런 걸 뭐 유리 절벽 효과라고 부른다 하더라고. 이런 것들도 좀 불평등한 구조 중에 하나가 되겠죠. 되게 가부장적인 애 있어? 질반에. 봅시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의 교육을 강화해야겠죠. 그래도 교육 강화. 교육 강화. 어릴 때부터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 차별 두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야겠죠. 점점. 특히나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제도를 많이 마련해 줘야겠죠. 우리 통영에 있잖아, 얘들아. 저쪽에 우리 7반에서 저기 보면 바로 보이는데 향교 쪽에 보면
미혼모들을 위한 건물이 있어. 혹시 아는 사람 있나? 미혼모들은 거기 신청만 하면 그냥 무료로 이렇게 빌려주는 집이 있대요. 그런 게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 약자들을 위한, 소수자들을 위한 그런 복지 정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 성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지금부터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사실 여기는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지금부터 하는 걸 잘 들어. 자, 세 번째는 빈곤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빈곤 문제. 자, 빈곤 문제가 이런 불평등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겠죠. 빈곤 격차라고 하는 문제. 이런 빈곤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절대적 빈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 자, 절대적 빈곤이 뭐냐면, 내가 최소한의 어떤 인간다운 생활, 즉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소득이 부족한 상태, 이런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불러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이 부족한 상태. 우리 제가 보여 들어볼까? 자, 너희 생각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얼마 있으면 될 것 같아? 한 달에? 한 명 살아. 1인 가구 기준으로. 너희 자취한다. 한 달에 얼마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얼마 정도? 네. 100만 원? 얼마? 7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이면 야 부유하게 살겠다. 매일 치킨 먹고 그렇게 살겠다.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가 얼마냐면 1인 가구 기준으로 83만 원. 83만 원. 이걸로 살 수 있을까? 얘들아. 83만 원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전세값, 월세값 다 들어가고요. 여기에 통신비, 한 10만 원 하지 않아? 통신비, 교통비, 식비 이런 거 다 들어가면 최소한 생계비가 83만 원인데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소득마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자, 이런 절대적 빈곤은 일단 저개발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겠죠? 저개발국에서. 어떤 국가는 절대적 빈곤율이 70%에 육박하는 국가도 있어요. 우간다와 그런 국가들. 저개발국이죠. 그렇지만 선진국도 이런 절대적 빈곤이 존재할 수는 있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빈곤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하는 걸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절대적 빈곤선이 뭐냐면 이 절대적 빈곤을 구분짓는 기준되는 선이야. 자, 기준되는 소득.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최저생계비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저생계비 미만 되는 소득 가지는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 가구다 라고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볼게. 자, 절대적 빈곤 가구라고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미만 되는 소득을 가지는 가구를 의미하는 거다. 그거 적어주면 좋을 거 아니야. 됐나요? 그다음 마지막 한 개 더.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절대적 빈곤율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절대적 빈곤율. 이 몇 %일까? 물어본단 말이지. 이 절대적 빈곤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가구 중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숫자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절대적 빈곤율이 나옵니다. 됐나요? 뭐 예를 들어 전체 가구가 10가구인데 절대적 빈곤 가구가 뭐 2가구다. 10분의 2 곱하기 100, 20%다.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걸 구하라라고 시키겠지.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두 번째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 자, 우리 7번 상대적 빈곤은 뭐냐면 내가 소득은 있어. 소득은 있는데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빈곤에 빠진 상태인 거야. 정리해볼게요. 자, 다른 사람보다 소득이 조금 부족한 상태. 이런 상태를 상대적 빈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도 돈을 벌어가지고 차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 차는 티코야. 티코 멋지 않을까, 얘들아? 내 차는 티코인데 다른 사람들 차는 전부 다 뭐 그랜저, 제네시스 그런 차들인 거지. 그럴 때 나는 상대적 빈곤에 빠져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쌤 차 예전에 티코였거든. 엄마가 티코 타가지고 이렇게 창문 이렇게 돌리는 거 알아? 이렇게 해봤어요. 돌리는 거? 이렇게 열어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가면 80km도 안 나와. 오르막길 가면 멈추고 막 차가 있단 말이야. 옆에 트럭 지나가면 차 이렇게 들리고 가는단 말이야. 근데 좋았던 건 뭐냐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쌤 친구랑 4명이서 티코 타고 놀러를 갔다? 대학교 때? 근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명이서 차를 들었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진짜 가능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없어. 지금 바랄 거 없는데. 이런 건 상대적 빈곤이겠죠. 자, 마찬가지 정리해볼게. 첫 번째는 상대적 빈곤선이라는 게 있어. 상대적 빈곤선. 자, 상대적 빈곤선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상대적 빈곤을 구분짓는 기준 내는 소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중위소득의 50%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실간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말이 조금 중요합니다. 중위소득. 자, 중위소득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을 일렬로 쭉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야. 중간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1명, 2명, 3명, 4명, 5명이 살고 있어. 그러면 딱 중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상대적 빈곤선이 얼마겠어? 몇만 원? 이 사람 소득의 50%니까 5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대적 빈곤 가구가 뭔지 정리해 본다면 중위소득의 50% 미만되는 소득을 가지는 가구, 이런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라고 부르겠죠.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찬가지 상대적 빈곤 율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전체 가구 중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 곱하기 100을 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빈곤 문제에 대해서. 이 영상을 계속 우려 먹어가지고 너희 자식들도 보고 쌤 자식도 보고 언젠가는 저기 인간 강사들 듣고 있나? 저기 보내 있는 그 사람들 보고 한번 스카우트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쌤의 꿈은 그거야. 진짜 너희 자식들이 자라가지고 쌤 인강을 들으면서 자라면 얼마나 뿌듯할까. 너희도 얘기할 거 아니야. 이 쌤 내 어릴 때 살고 나선 사람인데 결국 됐네. 그게 쌤 목표인데 언젠간 해봐야죠. 자, 우리가 배웠던 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고. 어떤 국가에 A랑 B, C, D, E라는 5사람이 살고 있어. 어떤 국가에. 근데 A의 소득이 얼마냐면 A는 10만원 벌고요. B는 20, C는 30, D는 40, E는 50을 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때 자, 이 국가의 절대적 빈곤선, 즉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라고 나라에서 정했냐면 이걸 25라고 정했다라고 가정해봐요. 이때 우리 7반이 절대적 빈곤율을 구해봐라. 절대적 빈곤율. 빈곤율 몇 %일까? 이런 거 서술형 되기 좀 좋을 것 같지 않아? 그지? 자, 일단 전체 가구가 몇 명? 전체 가구 5명이야. 그 중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 몇 명이에요? 2명. 25 미만 되는 소득 가진 사람 B랑 A. 그럼 2명이지. 곱하기 100 하면 얼마? 40%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절대적 빈곤율이에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상대적 빈곤 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상대적 빈곤 선이 얼마일까? 쌤이 아까 뭐랬냐면 중위소득의 50%라고 했어. 일단 중위소득은 얘일 겁니다. 그죠? 얘가 중위소득이야. 중간에 있는 사람이 소득. 얘 소득의 50% 하면 되겠죠? 빈곤선은 얼마? 15만원. 15 되겠죠? 15.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적 빈곤 율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빈곤 율은 얼마? 전체 가구 몇 명? 몇 가구? 5가구. 그 중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는 15 미만 되는 소득 가진 애가 얘밖에 없네, 그지? 한 가구 곱하기 100을 하면 20%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겠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쌤이 뭐 물어볼 거냐면 조금 응용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너희가 한번 비교해봐라 라고 할 거야. 자, 둘 중에 어디가 높아요? 당연히 절대적 빈곤율이 높겠지. 이때 상대적 빈곤 가구랑 절대적 빈곤 가구 중복되는 사람은 몇 프로일까? 20%.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치? 이렇게 돼 있으면 모든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 안에 포함이 돼 있겠죠. 네. 그렇지. 이거 두 개 더해서 전체 빈곤율이 60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중복된 사람이 존재하니까. 그런 거야. 이런 거 물어볼 거야. 자, 조금만 더 적어볼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절대적 빈곤 선이 있고 상대적 빈곤 선이 있다. 상빈선. 이때 절대적 빈곤 선이 더 높대, 금액이. 이럴 때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자, 그림을 좀 그려요. 사람들의 소득을 쭉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 소득을 뭐라 부를까? 중위소득이라 불러요. 잘했어. 이 중위소득의 딱 절반 되는 지점, 이 지점을 무슨 선이라 불러? 상대적 빈곤선이라 불러요. 상대적 빈곤선. 예를 들어 얼마? 50만 원 나오겠죠. 이때 문제에서 뭐 했냐면 절대적 빈곤선이 더 높대, 액수가. 그러면 최저 생계비가 여기 위에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최저 생계비 이렇게 나오겠죠. 다른 말로 절대적 빈곤선이 여기 나오겠죠. 이때 절대적 빈곤선 미만 되는 소득 가지는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라 부르고요. 맞죠? 그 다음 상대적 빈곤선 미만 되는 소득 가지는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라고 부릅니다. 이때 포함 관계를 보세요. 자, 이거 한 개만 적을게. 모든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된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모든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 안에 포함이 돼 있다. 이런 포함 관계를 얘기할 겁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조금 응용한다면 상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절대적 빈곤 가구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럼 어디 얘기하는 걸까? 상대적 빈곤에 포함되지 않는 절대적 빈곤 가구가 존재한대. 그럼 어떤 거? 위에. 여기 위에 얘 얘기하는 거겠지. 얘가 존재한다라는 건 최저 생계비가 더 높다라는 말이겠죠. 그렇지. 쌤이 이걸 주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얘를 주고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 알겠지? 조금씩 어려워지죠. 얘들아, 모든 상대적 빈곤 가구가 절대적 빈곤 가구 안에 포함이 된대. 그러면 어떤 선이 더 높을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알겠지? 그 다음 또 이렇게도 낼 수 있어. 여기를 만약에 5%라고 주고 여기를 10%라고 줬다. 그럼 나머지 여기가 몇 %일까? 여기가 5%고 여기 전체가 10%래. 그럼 여기가 몇 %예요? 5% 되겠죠.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요것도 한개 해볼까? 얘들아. 중위소득의 50% 미만 되는 사람들은 25%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중위소득의 50%가 상대적 빈곤선이었잖아. 이 상대적 빈곤선 미만 되는 소득 가진 사람들은 전체의 25%일까? 이런 건 아니에요. 알겠지? 왜냐면 사람들의 소득이 일정하게 따다다다 분포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에 가난한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려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25%이다 라는 건 알 수 없다라고 해요. 알겠지? 좀 어려워집니까? 자, 마찬가지 한 개만 더 그려볼게요.
오른쪽에다가. 두 번째. 이번엔 반대로 절대적 빈곤 선 그리고 상대적 빈곤 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상대적 빈곤 선이 높대. 이럴 때, 자, 마찬가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중간에 있는 사람 소득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위소득이라고 불러. 중위소득. 이 중위소득의 딱 절반 되는 50%이 선을 뭐라고 불러요? 상대적 빈곤 선이라고 불러요. 상빈선. 이때 이번에는 절대적 빈곤 선이 더 낮게 위치하고 있대. 그럼 여기보다 더 밑에 여기 있겠죠?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이제 최저생계비가 있겠죠? 이때 최저생계비 미만되는 소득 가지는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라고 부를 거고요. 상대적 빈곤선 미만되는 소득 가지는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라고 부를 겁니다. 이번에는 포함 관계 한번 보세요. 어디가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어?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진다고요.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자, 마찬가지로 절대적 빈곤에 포함되지 않는 상대적 빈곤 가구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됐나? 그 다음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얘기해주면 자, 얘들아 여기 보세요. 1번. 1번에서 최저생계비를 2배 하면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곱하기 2 하면 중위소득을 넘을까요? 모자랄까요? 최저생계비를 2배 했어. 그러면 중위소득을 넘을까? 아니면 모자랄까? 자, 이 최저생계비가 상대적 빈곤선보다 더 위에 있지. 우리가 아까 상대적 빈곤선이 뭐였냐면 중위소득을 절반한 거였거든? 절반한 것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를 2배 하면 중위소득보다 더 커지겠죠, 당연히. 맞지? 액수니까. 자, 여기도 봐. 자, 만약에 최저생계비를 곱하기 2 했어. 2배 했어. 그러면 중위소득보다 넘을까요? 모자랄까요? 모자라요. 모자라지겠죠. 왜냐면 중위소득의 50%보다 얘가 낮게 있단 말이야. 그럼 2배 해봤자 100%를 못 채우겠죠. 그래서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됐나? 요 2가지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쌤이 말한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한 번만 더 얘기해줄게. 자, 요걸 그려가지고 쌤이 제일 첫 번째 포함 관계 물어볼 겁니다. 포함 관계. 어디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두 번째, 이 포함 관계를 주고 어떤 선이 높은지 물어볼 거란 말이지. 어떤 선이 더 높이 있는지. 되나?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비율을 주고 비율의 어떤 중복값을 구하라든지 아니면 차이값을 구하라든지 이런 걸 줄 거야. 되나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최저생계비를 2배 했을 때 중위소득이 되는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이런 걸 볼 거란 말이지.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정말 어렵게 내면 끝까지 얘기 안 해주려고 했는데 정말 어렵게 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고 있대. 그때 빈곤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물어볼 건데 그런 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자세히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 2개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